안녕하세요. 서울테크노파크 박진영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바이오 의료기기 유망기술 상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인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서울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인비전 IP 컨설팅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술 도입이 필요한 바이오, 의료기기 관련 유망기술들을 소개하고 기업이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맞춤 지원 및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사업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기업분들께 도움이 될 정보와 기회를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서울테크노파크 사업 소개와 인천테크노파크 사업 소개 이후 유망기술 소개, 기술 상담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유망기술 소개는 1부, 2부로 진행되고 유망기술 소개 2부 진행과 동시에 줌을 통해 개별 기술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서울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이란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찾아 매칭해드립니다. 기업이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중 자체 R&D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전국 지역의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과 매칭하여 기업에게 제공합니다. 기업의 현재 기술적 애로사항이나 필요한 기술 키워드를 작성해 주시면 기업이 작성한 수요 기술을 분석을 해서 전국 대학과 출연연 등이 보유한 기술과 기업과의 관련도가 높은 기술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업과 기술을 보유한 연구자 간 미팅을 주선을 하고요. 이때 기업은 기술 현황 소개, 기술적 애로사항 및 기술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기술 보유자는 기업이 기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답변을 제공합니다. 테크노파크는 기술거래 기관으로서 기술 이전 계약을 잘 맺을 수 있도록 기술 이전 조건을 협상합니다. 기업의 기술적 궁금증이 해소되고 기술 이전에 대한 의사를 서로 확인한 경우엔 기술 이전 조건을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특허, 실용신안, 노하우 등 기술 이전 형태와 계약 기간, 도입 기술을 어떤 식으로 지급할 건지 기술료 수치 방법 등을 기업 입장에서 검토하여 피드백 드립니다. 기술 이전 계약 완료 후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 코칭,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을 기업에게 잘 적용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전문가 코칭, 컨설팅 외에도 시제품 제작이나 마케팅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술 기반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상담회나 글로벌 기술 이전 및 사업화 활동을 지원하며 국내의 기술 기반 유망 기업에 대하여 서울TP나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을 연계합니다. 다음으로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전받은 기술이랑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기술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기술 이전 완료된 기업 또는 기술 이전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예정 기업은 본 사업 선정 및 협약 전까지 기술 이전이 완료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기업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기업 부담금은 없습니다. 21년 공고는 마감되었고요. 22년 3차례에 걸쳐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은 기술사업화 컨설팅, 시작품 제작 지원, 시험 인증 지원 등 기업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화 전략 수립, 국내 시장조사, VC 투자 유치 컨설팅 등의 항목에 해당되며 시작품 제작 지원은 시작품, 시제품, 기능 개량 제품 등의 제작을, 시험 인증 지원은 국내 규격 인증, 제품 인증 등 인증 비용,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 비용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지원은 제품 및 기업 홍보 지원이라든지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을 의미하고요. 디자인 지원은 디자인 개선이나 신규 디자인 등의 항목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상담에 참여하는 기업인 동시에 기술 이전 완료 또는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난주 캐나다, 일본을 대상으로 상담회를 진행을 했고요. 11월 중순에 한 번 더 진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기술, 사업화 컨설팅 지원, 번역 지원, 마케팅 지원, 디자인 지원 등이 있으며 기술 사업화 컨설팅 지원은 현지 시장 조사, 컨퍼런스 마케팅, 현지 커스터마이징 및 테스트패드 구축, 사업화 현지 파트너 연계 등이 포함되고요. 번역 지원은 브로셔나 홈페이지 번역 등을 의미합니다. 마케팅 지원, 그 외 디자인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 테크노파크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간략한 안내를 드리고자 인사드립니다. 인천 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 인천 지역의 중소, 중견 기술기업의 성장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적 지원 사업으로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오프라인 수요 조사를 통해 수요 기술 및 기술 도입 희망 기업을 발굴합니다. 이렇게 발굴된 수요 기술의 구체화 및 애로 기술 사항 해결 등을 위해 기술 코칭을 진행하고 신층 기술 탐색을 통해 매칭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중개 기관으로서 중개, 협상 과정에서의 필요한 전문성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후속 지원으로서 이전 기술의 기술 사업화 지원을 뒷받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요 기술, 수요 기업의 발굴 및 기술 매칭 지원 사업을 보시겠습니다. 수요가 명확하고 구체화되어 있는 경우 기술 이전 중개기관 플랫폼인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온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공급 기술에 대한 매칭을 탐색하고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기술 수요 정보가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면 수요 기술 구체화, 애로 기술 해결 등을 위한 컨설팅, 현장 맞춤형 분석 조사를 통해 진단을 실시하여 맞춤형 기술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기술 코칭 및 기술 이전 중개 지원입니다. 기술 정립, 신층 컨설팅을 위한 1:1 전문가 기술 코칭 지원 사업을 제공합니다. 본 사업의 전담 인력과 기초 상담을 한 후 기술, 법률 등의 전문가 풀을 연동하여 수요 공급 기술을 탐색하고 매칭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합니다. 더불어 기술 이전의 중개 협상을 위한 법률, 회계 등의 전문가 참여 및 기술 유관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술 이전 중개 지원을 진행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 이전한 수요 기업의 후속 지원으로서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으로는 시제품, 목업 등의 제작 및 맞춤형 마케팅이 있습니다. 또한 연계 지원으로는 글로벌 기술 교류 확대를 위한 교류회, 상담회, 지역 내외의 기술 유관기관 등을 통한 설명회 등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의 구체적인 모집 기간, 지원 규모, 지원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지원 사업의 공고는 3월 이후 홈페이지 및 비즈 OK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담당자 정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유망기술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양시영 교수님께서 퇴행성 관절염 조기 진단 마커 및 치료용 조성물에 대한 소개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양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특허 또는 기술 내용은 퇴행성 관절염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특정 마커와 이를 타겟팅할 수 있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특허는 2020년도에 국내 출원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 올해 미국 출원을 하였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인 기술, 백그라운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기술의 특징, 그리고 적용 가능한 분야, 그리고 시장 동향과 개발 현황 및 기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기술 분야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보시는 것처럼 모든 노인성 질환들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총 환자 수 대비 총 진료비를 계산했을 때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슈가 되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총 진료비가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중시 여겨지고, 이 중에 퇴행성 관절염이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시도하려고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은 평균 수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까지 개발되어지지 않고 있었던 당연히 60세에서 70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그리고 평균 수명이 70대 있을 때는 당연히 삶을 마감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퇴행성 관절염이 그냥 생을 마감하기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현재는 어떻게 보면 100세가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요나 니즈가 훨씬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2020년도에 트림24 립3에 관련된 논문이 이 립3가 퇴행성 관절염에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를 Annals of the Rheumatic Disease 임팩트 팩터로는 대략 17점 되는 하이 임팩트 팩터 저널에 투고를 하게 되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 결과 또는 본 특허를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논문이 출원되기 이전에 저희는 이 논문이 발표되기 이전에 본 특허와 미국 본 특허를 출원을 하였습니다. 자, 이 본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퇴행성 관절염이 일어나는 시점을 보시면은 대략 정도로 6주 이상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발굴한 립3 또는 트림24 같은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이 일어난 초기 스테이지에서 얼리 스테이지에서 립3가 점차적으로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동시에 트림24는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전반적으로 6주 때부터 급속도로 진행되는 퇴행성 관절염을 어떻게 보면 유발시킬 수 있는 촉진인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립3를 과발현시켰더니 니 조인트에 과발현시켰더니 인비보 스테이지에서 어떻게 보면은 MMP3, 13과 같은 카틸레지를 부술 수 있는 캐라보릭 팩터가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콕2와 같은 인플라메이션에 관련된 팩터들도 역시 증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립3가 다운스트림으로 관련되고 있는 또는 립3와 관련되어 있는 MLK는 전혀 레귤레이션 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말인즉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립3가 어떻게 보면은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트림24를 넉다운, 그러니까 니 조인트에서 인위적으로 없애버렸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MMP3, 13, 콕스2가 컨트롤에 비해서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립3가 증가를 하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유도가 되는 거고요. 트림24가 감소가 되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트림24와 립3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트림24를 넉다운 시켰을 때 어떻게 보면은 타겟팅 될 수 있는 립3가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트림24와 립3가 서로 상관되어 있게 인터랙션을 하고 있고요. 립3가 과발현되지 않게 되면은 트림24가 과발현하지 않게 되면은 립3가 점차적으로 과발현돼서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트림24가 one of the osteoarthritis 타겟으로 이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립3도 역시
증가되는 패턴으로 확인했을 때 역시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팩터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우선은 현재까지 개발되어지고 있던 레브라팀이나 셀루메티닙 또는 다양한 그러한 약제들이 이러한 립3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이러한 인실리코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약물을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네브라티닙과 셀루메티닙이 이러한 립3의 프로테인에 바인딩을 해서 각각 사이트에 바인딩을 해서 립3의 액티비티를 조절시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립3에서 증가되었던 MMP33 COX2와 같은 팩터들이 레브라티닙이나 셀루메틴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립3를 타겟팅하는 그러한 캐라버리 팩터를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럭 리포지션 개념으로 해서 레브라팀이나 셀루메티닙이 이용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내용도 역시 본 특허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대부분 어떠한 시장이 형성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국내 퇴행성 관절염 치료 및 치료 보조제 시장 같은 경우는 우선은 6년, 7년 전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4,700억에서 7,000억, 현재는 그 많은 이상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외 같은 경우도 역시 406억 달러에 해당하는 그런 마켓이 형성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발 현황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본 특허는 립3와 그 다음에 트림24의 인터랙션이 상당히 조기 진단에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동시에 이런 립3와 트림24를 타겟팅할 수 있는 약물을 두 가지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근데 위 두 가지 약물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3년도, 21년도에 원천 특허가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3년도 이후에는 퇴행성 관절염 약으로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백본으로 했을 때도 다양한 드럭이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특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 업체와 기술 이전 또는 공동 연구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는 만일에 이러지 않았을 경우는 본 연구자가 창업한 Y임mun에서 본 기술을 이전을 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2021년도에 창업한 Y임문 같은 경우는 이런 드럭 리포지션 또는 드럭 디벨롭먼트에 아주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3대 내에 해당하는 인큐베이팅 회사와 협력을 해서 이러한 드럭을 디벨롭먼트를 좀 추진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센싱 아웃 또는 자체적으로 이 본 특허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할 의향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본 특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오종원 교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2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기술 소개 보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소개할 기술은 코로나 바이러스 2 항바이러스제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잘 이제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우리가 팬데믹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지금 팬데믹 상황에 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래전부터 출현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예견이 되어 왔습니다. 2018년도 그 제네바에서 WHO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은
인류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원 그 질환에 대한 그 병원성 유발원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창궐한 머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또 2002년도에 출몰한 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카 바이러스도 여기에 들어와 있고, 마지막으로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바로 디지즈 X, 이게 이제 언노운 바이러스가 이제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는데, 이게 바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2, 코비드 19를 유발하는 그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넘어와서 질환을 유발할 것이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올해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이제 드디어 우한에서 다시 이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발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질환을 유발하는 그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마다 우리가 대비해야 될 여러 가지 그 수단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진단과 치료, 예방 백신, 그리고 나아가서 엔타이바이럴 드럭, 항바이러스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들이 저희들이 잘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진단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머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 대응이 돼서 이번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이 돼 있었고, 그 반면에 그 백신이라든가 항바이러스제 개발들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대응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아직 이러한 그 팬데믹 상황을 종식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그 개발되고 있는 그 백신하고 엔타이바이럴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항바이러스 개발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은 현재 한 200여 종이 캔디데이트로 이제 올라와 있는데, 실제 액티브하게 들어가 있는 100여 종 중에 그 100여 종 그 캔디데이트들 중에서 한 38개가 지금 휴먼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그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한 그 백신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요. 미국의 모더나스에서 개발한 mRNA 백신도 굉장히 유망한 그 후보제로 이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그 서브유닛 백신, 그다음에 DNA 백신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지만은, 이러한 그 백신들은 굉장히 안전성 문제들을 이제 검증하는 임상 3상, 나아가서 4상까지 통과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국내외적으로 빨리 이런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개발하고 있는 것이 항바이러스제가 되는데, 이 항바이러스제는 보통 개발하는데 한 5년, 10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약물들을 리포지셔닝, 약물 재창출해서 저희들이 그 치료제를 개발로 이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나온 하이드록시클로로킨, 트럼프가 복용했다고 하는 그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여기에 이제 한 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클로로킨, 그다음에 국내 신풍제약에서 개발하고 있는 말라리아 치료제, 병역요법으로 쓰고 있는 그 치료제가 이제 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항바이러스제들을 다시 리포지셔닝해서 쓰고 있는데, HIV 프로테이즈 이니비터, 인플루엔자의 복제 요소에 대한 이니비터, 그다음에 범용성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 그다음에 FDA에서 현재 승인되어 있는 렘데스비어가 지금 허가가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혈전을 용해하는 헤파린, 그다음에 염증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치료제들이 현재 임상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최근에 또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된,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제 시작이 굉장히 빨리 진행됐던 그 회복 환자의 혈장을 사용하는 그 치료법, 그다음에 항체 세라피 뭐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그 세라피틱 드럭 캔디데이트들이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은 그 기존에 있는 약물들을 일단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그 포텐시라든가 약물의 그 역할이라든가 특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그 노벨상 수상을 했던 그 대상 바이러스가 C형 감염 바이러스입니다. 그 C형 감염 바이러스에서 어떻게 그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했는지를 한번 쭉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치료제를 개발해야 될지 그 전략을 저희들이 잘 이제 세울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C형 감염 바이러스는 91년도에 이제 인터페론 알파로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항바이러스를 복합해서 쓸 수 있는 그 칵테일 세라피로 이제 한 95% 이상의 그 완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저 복잡한 슬라이드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그 타겟 표적에 대해서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한 후에 그것들을 종합해서 병행해서 치료하는 그러한 항바이러스제가 성공적으로 어떤 바이러스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단독으로 어떤 특정한 그 약물들을 사용했지만은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한 내성 바이러스가 쉽게 출현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FDA에서는 여러 가지 그 항바이러스제를 조합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성공적으로 우리가 인류가 처음으로 이제 정복한 이제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레슨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타겟을 저희들이 이제 표적으로 해서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여러 가지 RNA 바이러스의 복제와 또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우한에서 발생한 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드럭 스크리닝 시스템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연구진들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 시스템인데 이거는 BSL-2 보통의 그 실험실에서 저희들이 이 항바이러스제를 스크리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복제는 되지만은 감염성 있는 바이러스 입자는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그러한 약물들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하고 저희들이 미국과 국내 특허를 가지고 있는 복제 요소의 그 효소 활성 어세이 시스템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 약물들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이번에 이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표적을 3개로 해서 저희들이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그 NSP12라고 하는 RNA 복제의 아주 필수적인 복제 요소가 되겠습니다.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고 지형 감염 바이러스 경우에서도 이 타겟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길리아드사에서 약물을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타겟은 프로테이즈인데 이 프로테이즈는 바이러스가 긴 가닥에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이 프로테이즈가 절단을 해서 기능성 단위로 이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 프로테이즈의 활성을 억제하게 되면은 기능성 단위의 그 바이러스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 증식이 억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타겟은 RNA 2차 구조로 풀어주는 그 효소가 됩니다. 그 RNA 헬리케이즈가 되고 NSP13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이 효소는 그 복제 요소가 RNA 구조를 풀고 가면서 이제 RNA 헬리케이즈가 풀게 되면은 복제 요소가 뒤로 따라가면서 복제를 쉽게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헬리케이즈의 활성을 억제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복제도 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종류의 타겟을 가지고 저희들이 약물을 개발한 다음에 칵테일 세라피로 이제 넣게 되면은 굉장히 그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이제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약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세 개의 슬라이드에서 각각의 그 스크리닝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찾은 약물의 포텐셜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복제 요소가 되겠습니다. RDRP 이니비터는 현재 50% 이니비션을 하는데 필요한 농도가 1마이크로몰 이하인 그런 약물들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복제 요소는 굉장히 큰 단백질을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110kDa 정도의 크기의 큰 단백질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대장균에서 제조합 단백질로서 발현했고 그 SA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서 드럭을 스크리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별한 약물 2개에 대한 포텐스를 여기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마이크로몰에서 한 90% 이상의 그 바이러스의 그 타이트를 낮출 수가 있었고 10마이크로몰 농도에서는 1000배 정도 그 바이러스의 타이트를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지금 임상에 쓰여왔던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클로로킨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그 항바이러스 효능을 이제 보이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저희들이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복제 요소를 이니비션하는 그러한 약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약물은 그 프로테이즈 이니비터인데 여러 가지 드럭 라이브러리를 저희들이 스크리닝해서 이제 약물을 찾았습니다. 이 SA 시스템은 프렛 베이스된 SA라고 해서 그 프로테이즈이기 때문에 이제 펩타이드를 이제 자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그 N터미너스와 C터미너스 말단에 그 플로레센스를 내고 그 플로레센스 시그널을 캔칭할 수 있는 그 케미칼을 붙여놓은 그러한 기질을 이제 사용해서 SA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즈가 이 펩타이드를 절단하게 되면은 플로레센스 나온 시그널이 캔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플로레센스 시그널이 이제 그래프에서 우측 그 아래에서 보이는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내추럴 컴파운드와 그 기존에 승인된 약물들을 스크리닝해서 저희들이 약물을 찾았고 IC50를 이제 구하고 실제 감염된 세포에서 이제 그 약물의 효과를 측정해 봤습니다. 50% 이니비션 하는데 필요한 농도가 한 10마이크로몰 정도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지닌 약물을 저희들이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을 타겟은 그 RNA 헬리케이지인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플랫 베이스된 그 assay 시스템으로 이제 assay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이스루풋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뭐 하루에 수천 개의 그 약물들을 스크리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빠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약물들을 스크리닝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헬리케이지의 장점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1 2002년도에 발생한 그 헬리케이지와 굉장히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를 타겟으로 한 약물을 개발하면은 유사한 계열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나왔을 때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약물들은 굉장히 높은 포텐시를 보이는 것을 효소 에세이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그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그 Y축에 전혀 시그널이 이제 올라오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높은 그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선별된 약물을 그 최종적으로 그 감염된 세포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1마이크로몰에서 50% 이상의 그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두 다 10마이크로몰 이하의 그 농도에서 높은 그 효과를 보이는 약물들을 이제 선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는 내용들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이제 개발한 assay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은 세 개의 타겟, 복제 요소, 프로티에이즈, RNA 헬리케이지를 타겟으로 하는 약물들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굉장히 높은 포텐시를 이제 나왔고, 특이하게도 이런 약물들은 기존에 있는 약물들을 다시 리포지셔닝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일단 없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컨비네이션해서 저희들이 현재 더 시너지가 효과가 나는 약물들을 조합을 찾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선별된 그 약물 조합은 앞으로 그 인비보에서 효과를 테스트한 후에 임상 실험을 진행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마우스 모델에서는 휴먼 ACE2라고 하는 그 리셉터를 발현하는 트랜스제닉 마우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 마우스 모델에서 저희들이 약물 테스트를 이제 수개월로로 이제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 개의 타겟으로 하는 약물들이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강력한 그 항바이러스 효능을 이제 나타날 그 예상이 되고 있고 각각의 그 타겟으로 하는 그 약물을 하나만 썼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 다시 말씀드려서 그 내성 바이러스가 굉장히 쉽게 출현하는 것을 이제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이러한 컨비네이션 세라피로 이제 코비드-19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이제 수행한 그 연구진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호 학생과 포스닥으로 있는 조이 박사, 그다음에 정혜광, 김지수 학생들이 그 에세이와 스크리닝을 했고요. 변성균 교수와 같이 드럭 스크리닝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의과대학의 신전수 교수님, 최준현 교수님께도 여러 가지 그 BSS3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스 바이러스를 제공했고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균관대학교 이현종 교수님의 전임상 시험용 신규 파킨슨병 동물 모델 기술에 대한 소개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양리학교실의 이현종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한 15분 정도 저희가 국내 출원한 특허 2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건은 이제 전임상 시험용 신규 파킨슨병 동물 모델에 관한 특허가 되겠습니다. 저희 슬라이드의 구성은 우선 이제 저희 발명의 개요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제가 이 신규 마우스 모델을 개발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 마우스들을 통해서 실제 치료제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그리고 이러한 본 마우스 모델이 어느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소개시켜 드리고, 마지막으로 썸머리 슬라이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 발명의 개요는 바로 이제 파킨슨 질환 그리고 루이 소체 치매의 병변을 발현할 수 있는 신규 동물 모델이 되겠습니다. 저희 모델은 이제 TED-OFF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작을 한 유전자 조작 마우스 모델이 되겠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병변의 발현을 우리가 원하는 뇌 부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이 마우스 모델을 이렇게 모디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신규 질환 인자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마우스 모델들보다 훨씬 가속화된 주요 임상 병변들을 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마우스 모델에서 나타나는 이제 피노타입, 그러니까 병변들이 운동기능 장애라든가 기억 장애, 그리고 이제 패솔로지컬 피노타입으로는 이제 단백질 응집체라든가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그리고 신경 축삭의 퇴화, 그리고 도파민 신경세포의 사멸과 같은 것들을 짧게는 2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모두 발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가속화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치료 후보 물질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병변들을 타깃하기 때문에 이 마우스 모델을 사용을 해서 제약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에 들어있는 전임상 치료제의 치료제의 치료 효율, 치료 효능성들을 아주 낮은 비용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저는 이제 존스 홉킨스에서 박사 및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거쳤고요. 제가 트레이닝을 받았던 랩이 미국에서의 국가 연구 과제를 지원을 받아서 마우스 유전자 조작 모델을 이용한 파킨슨 질환 연구 펀딩을 수년간 받아온 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5개가 넘는 다양한 유전자 조작 파킨슨 질환 모델을 이제 제작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마우스 모델들의 문제점들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2015년에 들어와서 다음과 같이 2건의 신규 마우스 모델을 개발을 하였고, 이것을 국내 특허로 출원을 하였습니다. 저희 마우스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음과 같이 산학사업팀의 한진미 선생님께 연락을 취하면 저희 발명에 대한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새로운 모델을 만든 이유는 기존의 어떤 제약회사에서 파킨슨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 하면 보통 CRO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CRO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델이 MPTP라든가 6-하이드록시도파민을 주입하는 톡신 주입 마우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주 애큐트하게 병변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병변이 진행이 되는 임상 파킨슨 질환 케이스와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고요. 아주 중요한 이제 파킨슨 질환의 병변인 알파시누클레인 응집체 발현과 같은 것들이 잘 발현되지 않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시누클레인을 타겟으로 하는 여러 가지 치료 후보 물질들을 테스트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톡신 모델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발된 것이 알파시누클레인을 발현하는 아데노 어소시에이티드 바이러스를 뇌에 주입하는 마우스 모델이 되겠는데요. 이 마우스 모델의 경우에는 시누클레인 응집체가 마일드하게 유도가 되긴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알파시누클레인의 과발현에 의해서 파킨슨 질환의 주요 병변인 도파민 신경세포 사멸이 잘 유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델을 가지고 어떤 치료 후보 물질들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병변들의 한계가 있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두 모델은 치료 후보 물질들의 전임상 연구에 부적합한 면이 있고요. 다양한 병변이 유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적응증을 다방면에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비보 분자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알파시누클레인 응집체 또는 그 행동 측면에서의 변화 아니면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 같은 것들이 컨시스턴트하게 유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약물로 이러한 타겟들을 검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좀 더 그 피노타입 발현의 가능성이 큰 신규 질환 인자를 발현시키는 마우스 모델을 개발을 했고요. 이것들을 TED-OFF 시스템을 통해서 발현을 함으로써 종합적인 병변 유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임상에서 쓰이고 있는 좋은 효과를 보인 약물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이제 검증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게 TH 항체를 이용을 해서 마우스 중내에 염색을 하게 되면 도파민 신경세포를 이렇게 염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PD 마우스 모델에서는 2개월에서 3개월령에 다음과 같이 굉장히 로버스트한 도파민 신경세포 사멸이 나타나는데 이 모델에 그 시험 약물을 먹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상당 부분 도파민 신경세포 사멸이 억제가 되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파킨슨 질환에 아주 각광받는 주요 타겟 중에 하나는 CAVO, 이건 스트레스 센서인 non-receptor tyrosine kinase인데요. 이것의 활성화가 유도되는데 이 약물을 사용했을 때 이 타겟이 적절하게 억제되는 것 또한 검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 기능 측면에서 저희 모델에서 그 모터 코디네이션이 억제가 돼서 로타로드에서 이제 마우스가 금방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 레이턴시가 줄어드는데 이 약물을 투여를 했을 때 이 마우스 모델에서 아까 도파민 신경세포의 사멸을 억제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functionally 이 마우스가 운동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즉 현재 전임상에서 쓰이고 있는 약물로 저희 마우스 모델을 이용을 해서 치료제 연구의 유효성을 직접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마우스 모델이 사용될 수 있는 이제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신규 마우스 모델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우스 수준에서의 인지 기억 장애, 운동 이상이 효율적으로 유도가 되고요. 브레인 수준에서는 도파민 신경세포 사멸, 신경염증, 신경회로의 이상이 유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포 분자 수준에서인 알파시누클레인 응집체의 병변이라든가 미토콘드리아 이상, 그리고 아까 CAV의 포스포릴레이션과 같은 분자 수준의 변화가 유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치료 후보 물질 약물의 효과를 검증을 해서 총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료제 후보 물질로 이제 쓰일 수 있는 저분자화합물이라든가 항체 제제 또는 이제 이미 도파민 신경세포가 상당히 사멸된 상태에서 어떠한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험을 할 때에도 저희 마우스 모델이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 파킨슨 질환 쪽에서 다양한 이제 당뇨병 치료제라든가 이제 염증이라든가 면역 조절제 등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제약회사에서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약물들을 가지고 저희 파킨슨 마우스 모델에 적용을 한다면 드럭 리포지셔닝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연구를 통해서 신규 분자 타겟을 발굴하는 데에도 저희 마우스 모델이 오믹스 연구라든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 다양한 이제 그 치료 측면에서 파킨슨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분자 타겟을 발굴한다든가 어떠한 치료 약물을 발굴을 해서 그 치료 효능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동물 모델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동물 모델이 그 전임상 치료제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부적합한 면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러한 것을 극복한 신규 마우스 모델을 개발을 하였고요. 이 마우스 모델은 실제 임상 수준의 병변 발현을 유도를 했고 이것이 상당히 일관되게 유도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질환 인자를 사용을 해서 병변 표현형을 가속화시켜서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약물의 효능 테스트가 완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마우스 모델은 어떠한 그 인젝션을 사용을 하는 수술을 요하는 그러한 모델이 아니라 교배를 통해서 그 다량의 마우스 모델을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다양한 치료제를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용이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발명 파킨슨 질환 동물 모델에 대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남대학교 정지현 교수님의 알지네이트계를 이용한 미세 캡슐 조성물 기술 소개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정지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알지네이트계를 이용한 미세 캡슐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에 관련된 기술입니다. 컨텐츠 중에 먼저 제 소개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영남대 약대에서 세포치료제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 방 대학원생들이 총 5명 있고요. 저 포함해서 6명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 이전과 노하우 이전 실적이 한 건씩 있습니다. 세포치료에 관련된 다양한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 보유한 기자재를 활용하여 특정 기술, 세포치료제 관련된 여러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이 기술의 개요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알지네이트 캡슐화 기술은 먼저 중요한 부분이 필요한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로 캡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제 세포를 싸는 캡슐의 두께라든지 아니면 캡슐의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개발 아이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면역제형 세포치료제 개발과 두 번째는 RGND 캡슐화를 할 수 있는 키트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한데 알지네이트가 들어있는 솔루션에 저희가 만든 특정 입자가 붙어있는 물질을 담그게 되면 표면부터 캡슐화가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 내용에 들어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설명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기존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캡슐화의 문제점은 세포와 알지네이트 솔루션을 믹스한 다음에 드랍플릿 방식으로 밑에 있는 칼슘 아이온이 들어있는 솔루션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떨어뜨리게 되면 알지네이트가 묻어있는 세포가 칼슘 아이온에 의해서 굳어지면서 캡슐이 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런 방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은 알지네이트 솔루션 내부 안에 세포가 같이 있는데 이 세포가 항상 알지네이트 드롭에 들어있기가 어렵고 또는 여러 세포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포가 캡슐의 가운데 위치하지 않고 외곽 쪽으로 간다든지 노출되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빈 캡슐이 많이 생긴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노즐 사이즈가 세포를 통과시킬 정도의 크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방울이 떨어지면서 노즐 사이즈의 거의 2배 이상의 크기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캡슐의 두께가 실질적인 세포보다 많이 두꺼워져서 산소의 투과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정리되어 있는 테이블을 보면 빈 캡슐이 많이 생기는 것과 노즐이 최소 2배 이상의 크기 캡슐이 형성되는 것, 그리고 하나의 캡슐에 많은 세포가 들어간다는 거, 또는 세포 캡슐의 가장자리에 위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아주 얇게 대량의 세포를 캡슐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를 써야 되는데 그런 장비들이 좀 가격이 많이 나가는 고가의 장비라는 것이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모든 캡슐이 세포를 다 싸고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캡슐 안에 가운데 존재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 보라색의 칼슘 이온이 천천히 나오게 만드는 입자인데 이런 입자를 세포 표면에 부착을 시킵니다. 부착을 시키면 이 부착된 상태의 세포를 알지네이트 솔루션에 담그게 되면 칼슘 아이온이 천천히 세포로부터 나오게 만들어서 나오는 즉즉 알지네이트 솔루션과 결합하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캡슐의 두께를 조절할 수가 있고
모든 세포들이 캡슐에 쌓여지게 되며 이 세포는 항상 캡슐의 가운데 존재하게 되고 빈 캡슐이 생길 수는 있으나 그 빈 캡슐의 수가 아주 미미하고 이래서 기존에 있는 기술에 비해서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캡슐화 기술을 어디에다 테스트를 해봤냐 하면 첫 번째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체도세포. 이 체도세포를 당뇨병 환자한테 이식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저희가 시도한 것은 체도세포를 캡슐화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캡슐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은 줄기세포, 단일세포와 줄기세포 클러스터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캡슐이 조금씩 증가를 하긴 하지만 이 증가한다는 것은 제가 원하는 두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를 저희가 시행을 해서 완벽하게 캡슐화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다음에 왼쪽 밑에 보면 미세 고분자 코팅이 되어 있는데 셀이라는 플라스틱을 사가지고 조그만 사이즈죠. 마이크로 사이즈를 사가지고 저희가 코팅을 해서 시간별로 두껍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코팅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술이 세포뿐만 아니라 고분자라든지 다양한 기기,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코팅 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는 데이터를 확인하였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캡슐에 집어넣어서 어떤 표면에 세포들을 동시에 캡슐화할 때 집어넣음으로써 세포의 기능을 캡슐화된 캡슐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약물을 캡슐에 집어넣어서 어떤 표면에 약물을 방출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스프링의 코팅, 그 다음에 어떤 메쉬의 코팅,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레이어를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에 또 캡슐화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시간을 적용시켜 두께별로 또는 두께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약물이라든지 원하는 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고 싶을 때 기존에 있는 알지네이트 캡슐화 키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실린 주사기로 떨어뜨려 가지고 캡슐화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든 이 입자라든지 솔루션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세포의 표면을 균일한 사이즈로 캡슐할 수 있는 키트 제작을 한다면 이 기술을 또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실험실 스케일에서 실험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드는 것도 어떤 한 특허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아이디어 단계부터 기술 개발 완료 단계까지는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기술 바탕으로 시제품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 출원이 완료되어 있고 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해외 PCT 출원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유럽의 각 개국에 특허를 출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특허 기술 자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남대학교 김성철 교수님의 듀얼 네트워크 구조의 하이드로겔을 이용한 인체 삽입형 확장기 기술에 대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남대학교 과학공학부 김성철 교수라고 합니다. 발표할 주제는 듀얼 네트워크 구조의 하이드로겔을 이용한 인체 삽입형 확장기가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순서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이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공업화학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석사 때부터 이제 고분자를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박사과정은 미국에서 받았고요. 이후로 이제 2008년에 영남대학에 부임을 해가지고 지금 교수로 있습니다. 수상은 두 개 정도 제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2년하고 2017년에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국제인명사전에 실린 게 가장 큰 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 이외에도 자랑할 만한 특허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다 머드를 이용한 친환경 비료 제조 기술 이게 되겠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유기납 대체용 PVC용 열 안전제 관련 기술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연구가 진행되는 것도 있고 하나는 이제
환경적인 문제로 허가를 받지 못해가지고 제가 사업화를 하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2016년 2월 정도에 현우테크와 유착 방지와 관련 기술을 이전한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올해 초에는 그 디스플레이용 장비 업체인데 토마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한 1억 정도의 그 기술 이전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 협의 단계에 있지만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2021년 8월자로 유로케미컬하고 녹조 관련 그 기술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기술이 완전 이전된 건 아니고요. 자,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주제가 이제 그 확장기인데 주로 이제 산부인과에 쓰이는 그런 확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이제 cervical dilate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게는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메탈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벌룬 타입, 그 다음에 하이드로젤 타입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메탈 타입은 이제 굵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자궁경이 어디냐면은 그 자궁하고 그 다음에 질 사이의 좁은 통로를 이제 자궁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확장을 해야 우리가 이제 유도분만을 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그 낙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가 실제로는 이제 그 분만하는 횟수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자궁경 확장공은 이제 낙태용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이제 굵기가 다른 금속봉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자궁경에 넣어가지고 확장을 하는데 확장을 할 때 이제 근육이다 보니까 확장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30분이나 1시간 단위로 이렇게 금속봉을 갈아 끼워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룬 형태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벌룬 형태에다가 액체를 주입을 해서 벌룬을 키워가지고 이거를 강제로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면 역시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이제 의사가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환자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이러한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우리가 그 환자의 고통을 제어하기가 되게 힘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하이드로젤 타입은 이게 이제 볼펜신만한 크기인데 이거를 이제 자궁경 속에 이제 삽입을 하면은 체액을 흡수를 해서 자궁에서 나오는 체액을 흡수를 해서 이게 서서히 이제 이렇게 12시간 정도에 커집니다. 커지니까 서서히 커지니까 환자가 시술을 받는 환자가 고통을 거의 느끼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만 이제 주입을 이제 삽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의사의 노동력이 이제 과도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계속 시술을 받으면은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수치스러운데 요거는 이제 그 당일날 전날 삽입을 하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제 팽창이 되어 있으니까 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간단한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딜라펜 S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한 대여섯 종의 제품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제조가 된 그러한 제품이고 가장 큰 시장을 확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손잡이 부분이 있는데 굵기가 원래 이제 손잡이 정도 이렇게 가는 게 수분을 먹으면은 이렇게 커지게 되는 이러한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팽창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을 머금는데 물을 머금을 때 2배를 머금을 수도 있고 10배를 머금을 수도 있고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커졌을 때의 강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자궁경이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을 압축하고 있는 근육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강도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팽창을 많이 시키면은 강도는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팽창도 크게 하고 강도도 크게 하는 게 두 개를 동시에 다 크게 하는 게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지금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비교를 할 때 이제 동일하게 10배를 팽창했다면 10배나 15배 팽창했을 때 그때의 이제 강도가 중요한데, 제가 만든 이게 10배나 15배 팽창했을 때 그때의 강도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세계 시장에 나가가지고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 기술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 빌라페네스라고 하는 유럽 제품이 한 1350%, 그러니까 13.5배 정도 이렇게 팽창을 하고, 저희는 이제 두 가지 그 고분자 재료를 섞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P라고 적혀 있는 고분자하고 A라고 적혀 있는 고분자 두 개를 섞어서 만들었는데, 이게 비율이 5대5냐, 7대3이냐, 6대4냐에 따라서 팽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도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만든 것들의 조합이 보면은 그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세계 최고 수준, 빌라페네스의 기계적인 물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팽창되는 정도인데, 제가 맡은 것들 보면은 뭐 8대2, 7대3, 6대4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빌라페네스보다 좋은 팽창을 보이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역시 이제 이게 압축 강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압축 강도가 결국은 단단한 정도인데, 이 단단한 정도를 비교했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이 한 16에서 한 18메가파스칼, 저희가 만든 것들은 대부분 다 이것보다 더 좋은 그 압축 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B를 보시면은 B에 있는 것들은 원래 이제 건조된 하이드로젤인데, 이게 이제 물을 먹으면은 팽창을 하겠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1kg 정도 되는 추를 올려놨는데, 물을 먹으면서 팽창할 때 이 추가 들려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그림 E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20kg 정도 되는 그 메탈 플레이트인데, 그 밑에다가 이제 하이드로젤 두 개를 가지고 받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단단하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물리적인 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F는 이게 이제 그 압축을 80% 압축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을 때 얼마만큼 회복이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거의 한 95% 수준으로 원래 크기대로 회복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확장봉을 이제 넣어서 자궁경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빼내야 되는데, 빼낼 때 보면은 이제 팽창을 많이 하는 것들은 이게 쉽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끊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인장 강도가 돼야 되는데, 인장 강도가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빌라페네스하고 저희가 만든 5대5 이 조성물인 경우에 비교를 했을 때 월등하게 높은 인장 강도가 잘 안 끊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니셜 모듈러스라고 하는 값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스웰링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 있는데, 요 두 개의 곱이 그러니까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니셜 모듈러스 보면은 저희가 만든 맨 밑에 있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9.8메가파스칼 정도. 그래서 이렇게 지금 크게 나온 값을 보이고 있는 그 제품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듈스를 보이고 있는 그 논문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웰링을 보시면은 저희가 만든 게 1250, 그러니까 12.5배 정도 커졌다는 얘기고, 그래서 많이 커지면서도 동시에 단단한 정도도 월등하게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부인과요, 그 다음에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이런 데 주로 쓰이는 의료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이제 크기가 처음에는 이제 한 4mm에서 한 3.5mm 정도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커져가지고 보통 한 12시간에서 한 20시간 정도 되면 완전히 이제
그 원래 크기대로 이제 이렇게 커지게 돼서 이제 그 자궁경을 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의료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와 관련해서는 이제 특허를 국내 특허 출원하고 PCT까지 출원한 상태이고 개별국 출원하기 전에 특허가 벌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영남대학교 양종열 교수님의 심장 신호 처리 및 모니터링 장치 기술에 대한 소개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전자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양종열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연구실에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 내용 중에서 레이더 센서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술을 소개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수행하고 있는 여러 연구 중에서 레이더 센서를 이용한 연구들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원격으로 생체 신호를 검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의료기기라든지 혹은 다른 어플리케이션 확장 가능한 기반이 되는 원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기술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기술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영남대학교에 있고요. 2016년부터 저희 학교에 부임을 해서 전자기파 기반의 응용 센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한국전기연구원에 근무를 하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고요. 저희가 이번에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많은 기업들한테 저희가 가진 고유 기술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산업적으로 많이 다가왔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생체 신호 검출에 대해서는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돌연사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나 굉장히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축구 선수들도 경기 중에 사망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심근경이나 급성 심경색이라든지 같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이라거나 그런 특성들을 보면은 일렉트로카디오그램, 즉 심장의 전기적인 신호를 모니터링하거나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것들의 신호를 수집하는 형태로서 활용이 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ECG를 최근에는 HRV라고 하는 심장 박동을 변이도에 대한 특성들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에서 주로 하는 기능들이 사람의 심장 박동수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 사람의 심장의 특성이 얼마만큼 변화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특성들을 가진 센서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ECG 같은 경우 땀이 찬다든지 아니면 이 접촉 상태가 떨어지게 되면 동작에 대한 특성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와 같은 이런 스마트워치 기반의 센서들도 특정한 폐 루프를 만들지 않으면 정확한 생체 신호 정보를 추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성의 한계로 인해서 생체 신호의 분석이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더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레이더 센서는 말 그대로 전파를 송신, 수신해서 그 송신과 수신의 정보 차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와 같은 기술들을 통해서 기존의 접촉 센서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점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고, 최근에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특히 차량 내에 탑승자나 혹은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성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레이더 센서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한계가 굉장히 명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분당 심박수와 호흡수를 모니터링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고, 특히나 차량이라는 어떤 한정된 공간 내에서 여러 명의 탑승자와 동승자를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까지 가능한데, 문제는 이와 같이 분당 심박수와 호흡수만으로는 이 사람이 졸릴 가능성이 있다, 혹은 심근경색이 올 것이다,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 질병이 질환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정보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앞서 말씀드린 HRV, 심장박동 변이도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레이더 센서를 심장박동 변이도 분석이 가능한 새로운 기술 형태로 좀 발전해보고자 연구를 수행했었고요. 이와 같은 기법으로 저희가 처음에 시도했던 것들이 종래의 ECG에서 썼던 방법들을 도입을 해서 이와 같은 도입을 한 결과들을 그대로
레이더 센서의 신호 처리 적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생체 신호의 전기적인 신호를 직접 수신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레이더 센서는 간접적인 측정 방식이기 때문에 두 신호 사이에 정확하게 콜레이션이 있지만 정확한 일치도를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좀 우리가 정확한 일치도를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개념에서 본 연구를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저희 가지고 있는 특허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존의 비접촉 센서에서 레이더를 포함한 이러한 다양한 비접촉 센서에서 수집되는 심장 신호들을 보다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리프로세싱, 전처리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비접촉 환경이다 보니까 잡음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내가 감시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다른 주변 환경에 의해서 유입되는 그런 정보들의 노이즈가 너무 심한데 그런 노이즈를 좀 필터링하는 방법 하나와 또 하나는 기존의 레이더 센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형의 형태를 ECG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굉장히 심장박동 변이도 분석을 잘할 수 있는 형태로서 우리가 조금 변형해보자 라는 개념에서 이 아이디어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 딥러닝 방법 중에 하나인 겐이라고 하는 그래서 적대 생성자 신경망 기법들을 도입을 해서 기존의 레이더 센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짜 데이터로 형성시키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신호 처리 기법들을 사용을 하면 레이더 센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정말 심장박동 변이도 분석에 필요한 피처만을 선택적으로 골라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방법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레이더 센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잡음만을 제거한다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해보니 레이더 센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마치 ECG처럼 강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특허를 한 번 더 보완 출원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이와 같은 특허를 가지고 저희가 레이더 센서에서 좀 더 특성화된 심장박동 변이도 분석이 가능한 핵심 고유 원천 기술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의 특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ECG 센서에서 접촉의 상태에 따라 특성이 굉장히 제한됐던 성능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비접촉 센서가 가지고 있었던 성능의 한계, 즉 ECG만큼 정확도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한계를 저희가 제한하는 특성을 가진 레이더 센서를 적용함으로써 이제 실질적으로 HRV, 심장박동 변이도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서 확장할 수가 있었고 이와 같은 기반 기술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진동이 많은 차량 내부라든지 아니면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항 근처의 어떤 집들 그리고 도로 옆에 있는 주택가에서의 쓰는 부분들 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항공기 소리가 들리는 경우에 있어서도 잡음 신호로 등장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머신 위에서의 생체 신호 검출이나 아니면 운동 환경 중에서도 기존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밖에 할 수 없었던 기능들을 이제 우리가 비접촉 센서로도 구현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주요 분야는 차량 내에서 졸음 운전을 하는 부분이나 최근에 이제 작년 10월 달에 제네시스 최신 모델에 들어간 후석 감지 센서에서 저희가 가진 기술들을 좀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제 졸음 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바이탈 시그널, 생체 신호의 검출 변화도가 실제로 우리가 눈을 깜빡이거나 실제로 졸다라는 그런 액션이 일어나기 한 5분에서 10분 전에 바이탈 시그널이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생체 신호를 한 10분 정도 먼저 찾아낼 수만 있으면 졸음 운전이 생기기 전에 운전자의 상태를 자율주행 모드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차량을 갓길에 주차한다거나 하는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한 관심사였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자가 격리에서 풀려날 때 특히 이제 코로나가 심장 박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다 2주 자가격리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빨리 회복하는 사람들은 빠른 형태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복지적인 측면인데 독거노인들이나 1인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혼자 고독 사는 경우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레이더 센서를 부착해서 기존의 CCTV를 집에 달면 개인정보,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알몸이 노출되거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레이더는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고요. 필요한 생체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 사람의 안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시큐리티라든지 사회적인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최근에 이제 저희 쪽에 찾아오시는 기업들이나 관심 있어 하는 기업들은 엔터테인먼트로도 좀 활용해 보시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뇌파를 이용한 드론 센서를 만드실 때 뇌파가 아닌 심장 박동수를 가지고 한다든지 혹은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서로 이제 악담을 해서 서로 심장 박도수가 높아지면 지는 이와 같은 엔터테인먼트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 특히나 이러한 심장박동의 변이도와 개인의 감정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학 논문들이 많이 나오면서 개인의 감성화된 어떤 조명이나 음향 서비스 혹은 어떤 독서라든지 웹페이지를 제공하려고 하는 이슈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의 어떤 핵심 기반 센서 기술로서 활용하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뭐 사실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 중에서는 마우스라든지 아니면은 컴퓨터의 화면에 자그마한 레이더 센서를 부착을 해서 이와 같은 센싱 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들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뭐 사실 제가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일한 형태의 에어컨을 틀었다면 지금은 운전자가 있는 위치에만 에어컨을 틀 수 있고요. 그 운전자 위치를 파악하는데 저희가 개발한 센서가 충분히 활용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이 특허를 개발하면서 현재는 TRL 3에서 4단계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기술적인 레벨은 TRL 7의 적용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만 저희가 개발한 하드웨어에 저희가 만든 이 특허는 이제 알고리즘에 관련된 특허고요. 그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레벨인데 이 단순하게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하드웨어를 만들고 그 하드웨어를 성능을 개선시키는 연구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하드웨어에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을 탑재해서 제품을 시연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테스트 모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완성도, 이 특허 자체의 기술적인 완성도는 굉장히 높지만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저희 모듈 자체는 뭐 잘 아시겠지만 학교 레벨에서 만드는 모듈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TRL 3에서 4단계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최근에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TRL 뭐 6 이상을 어플리케이션, 의료기기까지 인증까지 생각을 하고들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더 같이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레벨은 저희가 세계적인 논문에 여러 편을 출판을 했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외부에다가 시연도 했었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완성도 자체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양산성이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을 실제 어플리케이션 활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노이즈에 대한 테스트 이런 것들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의 관심 있는 그런 애정 어린 그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세의료원 김규범 교수님의 이중에너지 기법 기반 다중물질 분리 방법 및 장치에 대한 소개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융합의학과 김규범입니다. 본 연구팀은 이중에너지를 사용하는 덱사 시스템의 기존 한계점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다중물질 분리가 가능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특허 및 수행한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촬영을 수행하게 되면 방사선이 물체 내부를 통과하면서 방사선이 관사하게 되고 감쇄 후 남은 정보를 영상화하여 보게 됩니다. 이때 방사선 에너지에 대해서 내부의 물질들은 각각의 고유의 감쇄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선형 감쇄 계수 또는 선형 감략 계수라고 합니다. 진단용 방사선 선온에서 발생되는 엑스레이는 모노크로매틱한 에너지가 아닌 그림에서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폴리크로매틱한 에너지 분포를 갖는 스펙트럼 형태의 엑스레이가 방출하게 되며 다양한 물질의 다양한 선형 감쇄 계수값이 반영된 결과를 영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는 골밀도 측정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정상 이하로 떨어져 뼈가 얇아지고 약해져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주로 손목, 척추, 고관절 등에서 발생하게 되며 특별한 증세 없이 병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골밀도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골밀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되게 되는데요. 먼저 서로 다른 에너지의 방사선을 이용하여 골밀도를 측정하는 덱사 장비, 두 번째로는 초음파를 활용하여 정량적인 방법을 수행하는 QUS 방법, 세 번째로는 CT를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는 QCT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덱사 방법의 경우는 정확도, 가격, 선량적 측면에서 옆의 두 방법에 비해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덱사 장비의 시장성은 고령화 사회와도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대부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승폭이 약 2010년 이후부터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50세 이상 골다공증, 골감소증 정상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골다공증 및 골감소증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에는 68.5%가 골다공증 환자입니다. 또한 연령별로 골다공증 환자 비율이 약 2배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세계 골밀도 측정기기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2023년 사이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3.3%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3년도에 약 500억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밀도 측정에 가장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이중에너지 촬영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일단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며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사선 발생 장치, 두 번째는 환자 베드, 세 번째는 그 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고 있으며 실제 영상은 획득되는 영상은 저에너지 영상과 고에너지 영상으로 획득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KH 필터를 사용해서 저에너지 영상과 고에너지 영상을 동시에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두 에너지의 영역으로 획득된 방사선 영상은 각 물질의 에너지별 선형 감쇄 개수에 따라 감쇄된 정보가 반영된 영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래프에서 뼈, 지방, 근육에 대한 에너지별 선형 감쇄 그래프에서의 개수 차이가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질을 기반으로 두 에너지로 획득된 영상 정보에 적절한 상수값을 적용하여서 수학적 현상을 수행하면 물질 정보를 분리하여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뼈 영상에서는 WHO의 골밀도 정의에 근거하여 계산을 수행하는데, 젊은 연령층의 골밀도와 비교하여 골절에 대한 절대적인 위험도를 나타내는 T스코어와 연령대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하여 2차성 원인 감별을 위해 사용되는 Z스코어를 계산하여 골다공증의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텍터, 그러니까 검출기의 한계점입니다. 기존 덱사 시스템 같은 경우는 CGT나 CGT와 같은 직접 변환형 검출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직접 변환 검출기라는 것은 방사선이 조사하였을 때 바로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이 검출기의 장점으로는 높은 저지능과 높은 에너지 분해능, 공간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채널 수가 많다는 것, 그리고 볼테이지에 민감하다는 것, 무엇보다도 높은 제조 단가와 그리고 노이즈에 민감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팀에서는 간접 변환 방식의 검출기를 제안하고 개발하였습니다. 간접 변환 방식의 검출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LISO와 SIPL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간접 변환 방식은 LISO 성광 결정에서 빛으로 방사선이 조사됐을 때 빛으로 변환시켜 주고요. 그리고 그 빛을 SIPM 반도체 검출기에서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높은 저지능, 그리고 기존의 CGT 검출기와는 달리 제조 단가가 아주 낮다는 장점, 그리고 확장성이 높다는 장점, 노이즈에 민감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축한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프로토타입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KH 필터가 적용된 방사선 조사기,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검출기,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신호처리 보드를 구성하여서 실제 성능 비교 평가를 진행하였고요. 성능 비교 평가는 알루미늄 팬텀을 이용해서 비교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덱사 검출기와 저희가 제안한 검출기를 성능 비교 평가했을 때 오차가 1에서부터 3%의 오차율을 가지고 있고요. 거의 유사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저희가 제안한 검출기를 통해서 덱사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덱사 시스템의 또 다른 한계점은 다양한 물질 분리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 덱사 시스템은 두 물질로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뼈, 소프트 티슈, 이렇게 두 가지로만 물질을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에 저희는 기존 덱사 시스템에서 세 물질 혹은 그 이상의 목적에 맞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특허로 제안하였으며,
실제 실험을 통해서 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제안하는 방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덱사 시스템에서 이중에너지 영상을 촬영하고요. 저에너지, 고에너지의 영상을 획득하고, 그리고 사전에 덱사 촬영 조건에 맞춰서 두께 강도 상수를 물질별로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그리고 사전에 획득된 두께 강도 상수 테이블 중 뼈 분리 상수 테이블을 사용하여 뼈 분리 영상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딥러닝을 통해서 분리된 뼈가 저에너지 영상 및 고에너지 방사선 영상에서 잘 제거될 수 있도록 가중치 맵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 이후 예측된 가중치 맵과 분리된 영상을 기반으로 저에너지 및 고에너지 방사선 영상에서의 뼈 정보를 제거하고요. 실제로 이제 뼈가 제거된 저에너지, 고에너지 방사선 영상에서 지방 및 근육에 대한 분리상수 테이블을 사용하여 지방과 근육을 분리하는 영상을 획득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제안하고 특허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1번에 해당하는 두께 강도 상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에너지 및 고에너지 영상 정보와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의 두께 사이의 선형적 관계를 상수를 통해서 수식할 수 있는데요. 사전에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의 선형 감쇄 계속값과 유사한 물질을 계산식 패턴으로 제작하여 각 두께에 대한 저에너지 및 고에너지의 강도값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연립방정식을 계산하여 해당 상수값들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칼리브레이션 팬텀 제작과 산란, 노이즈 등에 발생하는 아티팩트를 보정하는 방법이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서도 3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정제된 CT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에너지 및 고에너지의 가상 방사선 영상을 생성하고요. 뼈에 대한 두께 강도 상수를 적용하여 뼈 정보 영상을 분리합니다. 동시에 CT에서 뼈를 제거 후 동일 과정 수행하여 영상을 획득하고요. 그리고 난 후에는 각 에너지에 맞는 뼈 정보 영상을 획득하고 두께 강도 상수를 통해서 얻은 뼈의 정보 영상과 각 서브트랙션 하여서 가중치 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두께 강도 상수를 통해 획득한 뼈 정보 영상을 인풋 데이터로, 가중치 맵을 아웃풋 데이터로 하여 딥러닝을 수행하여 결과를 획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티팩트가 최소화된 CT 데이터와 DRR 및 딥러닝 방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로 제안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본 결과입니다. 상단의 영상은 지방과 근육을 분리한 레퍼런스 영상이며, 하단의 영상은 제안한 방법을 통해서 추출한 결과 영상입니다. 각 영상에 대한 CNR 값을 비교했을 때 레퍼런스 영상의 결과값과 1에서부터 7% 사이의 오차율을 보였으며, 향후 이러한 오차율은 부가적인 알고리즘 최고적화를 통해서 물질 분리의 정확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본 연구팀에서는 기존 덱사 시스템의 제조 원가를 낮추면서 더 많은 물질 분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이것을 통해서 중소형 병원 및 연구용 장치를 타켓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뮬레이션 및 실험 결과를 획득하였고, 향후로는 이제 임상적인 검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물질 분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방사선 정보를 다양한 각도에서 획득할 수 있는 디지털 토모신테시스와 같은 장비의 보유 기술을 접목하고 실험할 계획 중에 있고요. 이를 통해서 물질 분리의 정확도가 향상된다면 듀얼 에너지 CT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다발성 골수종을 저희가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도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보양 기술과 관련하여 관심 있으신 분은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세의료원 이경아 교수님의 A Novel Approach for Tuberculosis Diagnosis Using Exosomal DNA and Droplet Digital PCR 기술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의 이경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술의 명칭은 결핵균 환자의 진단을 위해서 엑소소말 DNA와 드로플릿 디지털 PCR을 컴바인해서 사용하는 새로운 검사 접근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출원 명칭은 세포의 소포체를 통한 감염성 호흡기 질병 진단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결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은 여전히 국내에서 굉장히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고, 감염력뿐만 아니라 모비디티라든지 모탈리티도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진단이 이제 환자의 치료라든지 감염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방법 때문에 여러 가지 신속 진단법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핵균 진단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검사 종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가장 흔하게 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염색을 통해서 엑스드 패스트 바실라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 스탠더드인 배양 방법,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뮤놀로직 테스트와 몰레큘러 테스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서 AFP 스미어는 빠르고 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센시티비티가 낮아서 보통 ml당 AFP가 10의 6승 정도 있을 때 양성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민감도가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양 방법은 골드 스탠더드 방법인데 롱 턴어라운드 타임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진료 환경에서 쓰기에는 검사 결과를 받아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민감도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TAT 부분에 있어서 신속 진단법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두 방법 이외에 핵산을 분석하는 뉴클레익 엑시드 앰플리피케이션 테스트가 병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뉴클레익 엑시드 앰플리피케이션 테스트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진료 환경에서 체외 진단 의료기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리얼타임 기반한 키트들이 나와서 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래피드 디텍션을 하는 방법들에 있어서 AFP 같으면은 스미어 네거티브 경우에 있어서 50 내지 80% 정도에서만 양성을 보이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AFP가 양성인 경우에 있어서는 95% 이상까지도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래피드 몰레큘러 테스트에 있어서도 검체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제 민감도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진료 환경에서 사용될 때도 뉴클레익 엑시드 앰플리피케이션 테스트를 조금 한 개 이상의 여러 개의 호흡기 검체를 가지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방법을 쓰는지도 중요하겠지만은 검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또 핵산을 어떻게 출할지가 검사의 성능을 좌우하는 그 관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엑소좀이라는 그 블러드의 컴포넌트가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엑소좀은 굉장히 다양한 세포로부터 오리진돼서 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셀과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 그 크로스톡을 하는 세포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소좀 안에는 그 나노파티클 안에는 여러 가지 핵산 같은 것을 보유할 수도 있고 멤브레인에도 여러 가지 그 몰레큘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략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세포로부터 오리진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패톨로직한 상황에서는 예를 들자면 이제 종양세포와 같이 종양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핵산 정보라든지 프로틴 정보 이런 것들도 함유할 수가 있겠고 저희가 이번에 어플리케이션 하고자 하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박테리아의 시그널들도 포함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 베지클 내에서 트래피킹이 되고 릴리스 되는 형태로 해서 서큘레이션 내에서 또는 바디 플루이드에서 디텍션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결핵균에 감염된 그 마이스 모델이라든지 감염된 환자에서 발플루이드라든지 시럼을 추출해서 거기에서 결핵균에 관련된 프로테인을 추출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핵산도 여기서 검출이 가능하리라고 가정을 하였고 그래서 엑소좀을 검체 다이아그노스틱 마커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프리 어널리티컬하게 검체를 어떻게 처치하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엑소좀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이제 PCR 기반 방법 중에서 qPCR, 즉 퀀티터티브 PCR이 저희가 현재 그 IVD 제품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리얼타임 기반의 PCR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은 디지털 PCR이 되겠는데요. 퀀티터티브 PCR과 디지털 PCR의 기본적인 원리상의 차이는 이제 qPCR은 리얼타임으로 디텍션 하는데 보통은 캘리브레이션을 가지고 상대적인 정량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PCR 같은 경우는 엔드포인트 디텍션을 하는 절대 정량 방법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로플릿 디지털 PCR 이 방법의 원리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원리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된 그 민감도 부분의 베니핏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샘플 프리퍼레이션에서 디지털 PCR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한다면은 파티셔닝이라는 점입니다. 파티셔닝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드로플릿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요. 보통의 PCR이 튜브에서 원 리액션으로 벌크하게 일어나는 것에 비해서
각각의 방을 나눠주고 거기에 뉴클레익 엑시드가 이제 아이디얼하게는 1개 정도 들어가서 각각의 방에서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이 일어나고 또 미리 이제 어떤 것들을 디텍션 할지를 디자인해서 맨 처음부터 플로레슨 레이블을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타겟을 맨 마지막 단계에서 디텍션하는 방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파티셔닝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보시게 되면요. 이제 왼쪽에 보시는 벌크 샘플에서 하는 것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컨벤셔널 PCR이든지 리얼타임 PCR에서 PCR 리액션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튜브 하나에서 여러 개의 몰레큘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한 번에 그 리액션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낮은 로우 레벨로 존재하는 그런 뮤턴트라든지 박테리아가 존재하게 되면은 희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적인 민감도가 낮아지는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디지털 PCR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2만 개 정도 그런 방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방에서 리액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LOD, Limit of Detection을 굉장히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여기 예에서 보시면은 만약에 드로플릿 하나에 3개의 몰레큘만 들어갔을 때에는 원래 벌크 샘플에서 0.1 정도의 뮤턴트 어번던스에 비해서 뮤턴트가 굉장히 인리치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센시티비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방 하나의 몰레큘이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이제 뭐 1개도 들어갈 수 있고 2개도 들어갈 수 있고 3개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하나 정말 방의 개수를 센다기보다는 이런 것들 웨어 이벤트가 일어나는 포화성 스태티스틱스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검체 내에서 드로플렛당 카피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칼큘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관적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타겟이 되는데 이제 원하는 플로레슨 다이를 붙여놓게 되면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카운트 1, 0 이렇게 어사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타겟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 점 하나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드로플렛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PCR은 여러 방면에서 요즘 고감도를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패토젠 디텍션에 있어서 ddPCR을 활용하는 것은 제가 앞서서 이제 특징적으로 이게 앱솔루트 쿼티피케이션이 가능한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스탠다드 커브를 그리지 않고 타겟 몰레큘을 절대 정량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에서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번에 저희가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타겟 몰레큘이 검체 내에서 이제 디텍션 하는데 굉장히 높은 센시티비티를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가 절대 정량으로 이벤트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를 눈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티셔닝에 의해서 굉장히 고감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번에는 다양한 레스피레이터리 스페시멘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이외에도 이제 익스트라 펄모너리 TB라든지 sepsis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19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였습니다. 우선 이제 펄모너리 TB가 44명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다른 진단을 가진 그 호흡기 질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의뢰된 레스피레이터리 스페시멘의 종류를 보시면요. 한 80% 정도에서는 가장 흔한 스퍼툼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였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브론키얼 와싱이라든지 말플루이드 이 3가지 검체를 모두 포함해서 이밸류에이션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통상적인 리얼타임 PCR 방법과 비교를 하면서 토탈 DNA하고 그 다음에 엑소좀에서 분리한 DNA 이런 각각에 대해서 비교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리얼타임 PCR에서 사용하고 있는 타겟 IS6110을 동시에 이제 디자인을 해서 ddPCR에도 적용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엑소좀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엑소좀은 이렇게 30 내지 100나노미터 정도 마이크로 파티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덴시티를 기반으로 해서 분리를 해내든지 아니면 사이즈를 기반으로 해서 분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기 라이포프로테인 같은 것들이 그래프의 위쪽에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 LDL 프랙션 같은 것들을 분리해낼 때 울트라 센트리피케이션처럼 덴시티 기반으로 해서 세퍼레이션 해내는 방법을 현재 진료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엑소좀을 보시면은 사실은 엑소좀이라는 용어보다는 extracellular vesicle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할 것 같긴 한데요. 여기에 굉장히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치료제의 비어클로 사용한다 그러면 순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겠지만 저희가 진단을 사용할 때는 이게 얼마나 아이솔레이션 해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야 하기도 하고
또 턴어라운드 타임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이런 면들을 고려해서 저희 특허의 범위에는 이런 것을 아이솔레이션 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extracellular vesicle을 아이솔레이션 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사이즈를 기반으로 해서 분리를 해내는데요. 이제 전통적으로는 울트라센트리피게이션 하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레이버리어스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요즘은 순도를 높게 뽑아야 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엑소즘을 분리하는 방법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타디에서는 커머셜한 키트를 사용하긴 했는데요. 커머셜 키트는 거기 이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성분명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 임상 연구는 이밸류에이션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성물을 개발한 것으로 해서 동일한 성능을 내는 것까지 밸리데이션을 하였습니다. 클리니컬 퍼포먼스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임상적으로 컨펌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AFP 스미어와 맨 아래에 배양 검사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요. AFP 검사의 센시티비티가 34% 정도이고 지금 우리가 골드 스탠더드로 생각하고 있는 컬처가 88.6%인데 그 중간에 있는 결과들을 보시면요. qPCR에서 토탈 DNA와 엑소조멀 DNA를 사용한 것, 그 다음에 ddPCR에서 토탈 DNA와 엑소조멀 DNA를 사용한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센시티비티가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ddPCR과 엑소조멀 DNA를 컴바인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75%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qPCR이면서 토탈 DNA를 사용한 방법인데 그 47.17%에 비해서 굉장히 향상된 결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시피시티는 뭐 대부분 높았고요. 이 어큐러시도 점차로 상승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엑소좀이라는 거는 시럼이라든지 바디 플루이드 내에서 둥둥 떠다니는 형태가 아니고 베지클 안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스테이블하게 그런 조성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 100카피를 기준으로 한 것은 좀 아비트러리한 기준이긴 한데요. 아무튼 컬처가 다 포지티브로 나온 컨펌된 케이스 중에서 ddPCR과 엑소조멀 DNA를 이용했을 때 100카피 미만으로 낮은 카피지만은 우리가 포지티브로 판단할 수 있는 2개 이벤트 이상의 그런 포지티브 드롭릿을 가진 검체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경우에 다른 방법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양성률이 유지되는지를 보기 위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ddPCR을 적용하더라도 토탈 DNA를 사용했을 때는 반 정도로 센시티비티가 줄어서 53%에서 양성률을 보이고 있고요. qPCR의 경우에 있어서도 엑소조멀 DNA를 했을 때 46%, 토탈 DNA 경우에는 26%로서 저는 이제 이 데이터로부터는 엑소좀을 분석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그 DNA가 스테이블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판단하였습니다. 요약입니다. 엑소좀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들을 패토젠에서 기원한 뉴클레익 엑시드를 디텍션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엑소조멀 DNA하고 또 새로운 검사 기법인 ddPCR 두 개를 컴바인해서 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은 사실 이제 엑소조멀 DNA를 분리하는 과정은 분석 전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다운스트림에 어떠한 방법을 컴바인 하든지 간에 이제 조금 더 그 방법에서 전체적인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클루를 얻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로우 컨센트레이션 샘플을 가진 경우에 있어서는 디텍션 레이트가 엑소조멀 DNA에서 더 높은 것으로 봐서 이런 것들이 스테이블하게 우리가 원하는 타겟을 보유하고 있는 다이그노스틱 마커로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유망기술 소개 1부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망기술 소개 2부로 재활훈련 시스템, 바이오마커 기술 등 기술 동영상을 이어서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시에 개별 상담 신청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기술 상담 진행될 예정이오니 상담을 신청해주신 분들은 줌 접속 부탁드립니다.